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한양도성 북촌, 기와집이 빼곡한 양반촌의 권세 높은 이 대감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을 지나 넓은 안뜰을 거치면 화려한 단청이 그려진 대청마루와 여러 채의 사랑방과 안채가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이 대감은 조정에서도 한 손에 꼽히는 권력을 지닌 인물로 임금의 귀에 속삭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란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법. 화려한 저택 안에는 날마다 한숨을 내쉬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이 대감의 정실부인 화연이었습니다. 화연은 16 꽃다운 나이에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래 7년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 낳은 딸아이마저 홍역을 앓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은 후로 화연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대감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갔고 시어머니의 꾸중 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게 생겼구나. 내가 팔자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단 말이냐. 날마다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화연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불면의 밤이면 화연은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곤 했지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이까. 한때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고운 얼굴로 이름 높았던 화연의 뺨은 이제 야위어가고 까만 눈동자는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붉은 입술은 창백해졌고 윤기 나던 머리칼은 매일 밤 흘리는 눈물로 젖어 생기를 잃어갔지요. 유일한 위안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자그마한 자개함뿐이었습니다. 자개함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 한 가닥과 화연이 어릴 적 입었던 베개 술을 놓은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화연은 밤이면 자개함을 품에 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딸아이가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언제쯤 어머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대감은 집안에 새로운 부인을 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 22의 나이에 피부는 옥처럼 희고 매끈했으며 눈매는 날카로운 매의 눈처럼 영리했습니다. 옥은 전직 암행어사의 딸로 재산과 미모를 모두 갖춘 여인이었지요.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볼 수 있겠구나. 이 대감의 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맞이하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화연의 방은 안채에서 가장 작은 별채로 옮겨졌고 예전에 쓰던 화려한 비단옷들은 모두 옥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렇게 이 대감 댁에는 새로운 부인이 들어오고 화연은 점점 그림자처럼 흐릿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누군가의 슬픔을 지켜보는 눈이 있는 법. 이 대감 댁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온 머슴 돌쇠의 눈은 언제나 화연을 따라다녔습니다. 돌쇠는 27의 나이로 어깨는 넓고 팔뚝은 굵었으며 꽉 담은 입술에서는 말수 적은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며 마당을 쓸고 수많은 자비를 도맡아 했지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주 별채를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화연이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사실 돌쇠는 화연이 이 집에 시집오기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10해 전 화연의 친정이 아직 번창했을 때 돌쇠는 그 집의 머슴으로 잠시 일한 적이 있었지요. 당시 13살이던 화연은 돌쇠에게 가끔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며 다정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짧은 인연은 화연에게는 잊혀진 기억이었지만 돌쇠에게는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마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돌쇠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머슴일 뿐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새 부인 옥은 이 대감 댁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교활하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화연을 멀리하게 만들었고 이 대감의 마음을 사로잡아 화연을 냉대하게 했지요. 옥은 하인들에게도 화연을 무시하게 하고 갖은 구실로 괴롭혔습니다. 여봐라, 화연마님께 아침상을 드리지 말 거라. 오늘부터는 소찬으로 대접하라 하셨다. 화연마님의 방에는 불을 떼지 말 거라. 나무가 부족하다 하니 아끼도록 해라. 화연마님께서 쓰시던 비단 이불은 모두 내게 가져오너라. 앞으로는 내가 쓰겠다. 이런 옥의 지시에 하인들은 점점 화연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화연의 방에는 불도 떼지 않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그저 어머니가 남겨준 자개함을 품에 안고 혼자 추위를 견뎌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이 회임을 했다는 소식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이 대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을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옥은 그 기세를 몰아 화연을 더욱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인들에게는 화연의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게 하고 그녀의 옷에 물을 엎지르게 했으며 심지어는 화연이 다니는 길에 돌을 놓아 넘어지게 하기도 했지요. 화연은 이 모든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커지는 분노와 서러움을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연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자개함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이 대감과 시어머니 그리고 여러 하인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보십시오. 제가 말했던 대로입니다. 이 여인이 저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옥은 울부짖으며 화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대감은 화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자개함을 빼앗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그 인형은 옥을 닮은 모습이었고 배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지요. 이런 패악한 짓을,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 이 대감은 분노에 떨며 화연을 노려보았습니다. 화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화연의 뺨을 세차게 때렸지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이제 더는 너를 이 집안에 둘 수 없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옥이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연이 밖에 나간 사이 자개함을 열어 그 안의 물건들을 꺼내고 대신 자신이 만든 저주 인형을 넣어둔 것이었지요. 화연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대감은 화연을 집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화연은 입고 있던 얇은 비단 옷 차림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개함마저 이 대감이 빼앗아 버렸기에 그녀가 가진 것은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이었지요.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집안의 재앙을 가져왔으니 이제 그 재앙을 가지고 사라져라. 대문 밖으로 내쫓긴 화연은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 밤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이미 몰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고 친척들도 이 대감의 노여움을 살까 두려워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추위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화연의 얇은 비단옷은 눈발을 막아주지 못했고 그녀의 발은 맨발로 차가운 땅을 걸어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한양성과 근처의 허름한 담벼락 아래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어머님, 곧 딸이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화연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쇠였지요. 돌쇠는 화연이 쫓겨나던 날 밤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오기 화연의 자개함에 저주 인형을 넣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연이 쫓겨난 후 스스로 이 대감 댁을 떠나 화연의 뒤를 따랐지요.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돌쇠는 의식을 잃어가는 화연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가 그녀를 안아들었습니다. 화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두꺼운 갑옷을 벗어 화연을 감싸고 그녀를 업고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마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북악산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웬막으로 화연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돌쇠가 가끔 산에서 나무를 하다 쉬기 위해 지은 작은 오두막이었지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인 초라한 집이었지만 지금 화연에게는 그것이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돌쇠는 급히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 화연의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의 발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손가락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자신이 갖고 있던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지요.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밤새 돌쇠는 화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화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틀 무렵 화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화연이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돌쇠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깨어난 데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가 이 대감 댁의 머슴이라니. 화연은 극심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화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너무 약해진 몸은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곳은 제 초라한 집입니다. 마님께서 눈밭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고 모시고 왔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화연은 상황을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감 댁에서 쫓겨났고 거의 죽을 뻔했으며 지금은 머슴 돌쇠의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이런 처지가 되었단 말인가. 돌쇠는 묵묵히 화연의 눈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방 한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연이 눈물을 그치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옥마님이 자개함에 저주 인형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연은 놀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소?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했습니다, 마님. 하지만 누구도 이 돌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도 노부인도 모두 옥마님의 말만 들으셨습니다. 화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를 향한 마음이 식은 이 대감과 시어머니가 머슴의 말을 믿을 리 없었지요. 고맙소. 돌쇠, 나를 구해주어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돌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원하신다면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마님을 모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돌쇠의 큰 영광일 것입니다. 화연은 돌쇠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했고 친척들은 그녀를 돕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돌쇠.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만 이곳에 머물겠소. 그렇게 화연은 돌쇠의 맨막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돌쇠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냥을 나가 토끼나 꿩을 잡아왔고 약초를 캐서 화연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화연은 처음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돌쇠가 먹여주는 죽을 겨우 넘기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 이제 내가 죽을 끓일 수 있겠소. 당신은 편히 쉬시오. 화연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죽을 끓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차려준 음식만 먹던 그녀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불 앞에 서서 죽이 타지 않게 저으며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돌쇠는 화연이 끓인 죽을 먹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입니다. 화연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 대감 댁에서 쫓겨난 이후 그녀가 지은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연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죽을 끓이는 것이었지만 곧 밥을 짓고 나무를 다듬고 심지어 산에서 나무를 캐는 일까지 하게 되었지요. 이런 생활은 대감 댁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이상하게도 이런 단순한 일상에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언제나 마님이라 부르며 화연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그는 항상 화연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자신은 마당에서 짚을 깔고 잠을 자며 화연에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화연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돌에 발등을 다쳤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돌쇠는 화연의 다친 발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화연을 안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화연은 처음으로 돌쇠의 강인한 팔에 안겨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쇠는 화연을 조심스럽게 마루에 앉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화연의 버선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상처를 봐야 합니다. 화연은 얼굴을 붉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의 투박한 손이 그녀의 발을 잡는 순간 화연은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화연의 상처를 씻고 약초를 갈아 바른 뒤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화연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지요. 고맙소, 돌쇠. 화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이 몸이 다하는 한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순간 화연은 돌쇠의 눈에서 깊은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대감 댁에서는 화연이 가져간 자개암을 두고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화연을 내쫓은 후 그녀가 가지고 있던 자개암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옥이 넣어둔 저주 인형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구나. 그 자개암에는 분명 비밀 서랍이 있었을 텐데. 이 대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 자개암에는 이 대감이 연루된 영모의 증거인 연판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대감이 다른 대신들과 함께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계획의 증거였지요. 만약 그 문서가 밖으로 나간다면 이 대감은 물론 그의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었습니다. 화연이 내게 복수하기 위해 그 문서를 가지고 나갔을지도 모른다. 이 대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히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화연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화연을 찾아라. 그녀가 어디로 갔든 반드시 찾아내 그 자개함을 가져오너라. 이 대감의 수하들은 화연을 찾기 위해 한양 전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연의 친척집을 찾아가고 그녀가 지나갔을 법한 길목마다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화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화연과 돌쇠는 산속의 작은 외막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돌쇠는 사냥과 나무하기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화연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도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지요. 화연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내가 이 대감 댁에 시집가기 전 당신을 본 적이 있소? 돌쇠는 놀란 표정으로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가끔 당신을 볼 때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소.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돌쇠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13살이셨을 때 저는 마님의 친정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님께서는 더운 여름날 일하는 저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를 건네주셨지요. 화연은 놀란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렴풋이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장독대 옆에서 물을 깃던 젊은 모습, 그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때의 그 머슴이 당신이었군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그때부터 저는 마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이 대감 댁으로 시집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지요. 화연은 돌쇠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곁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라고 감히 마님의 일에 끼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멀리서 마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연은 돌쇠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돌쇠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걱정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맙소. 돌쇠.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있소. 화연은 조심스럽게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연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것이 자신의 거친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님,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연의 눈을 바라보았을 뿐이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얽혔습니다. 그 순간 화연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화연과 돌쇠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마님과 돌쇠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빛, 손길, 말투에는 이전에 없던 친밀함이 깃들었지요. 화연은 이제 더 이상 이 대감 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작은 산속 오두막에서의 삶에 점점 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단순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었지요. 돌쇠는 여전히 화연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는 항상 좋은 음식을 화연에게 먼저 드리고 자신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추운 날에는 화연의 방에 불을 더 지피고 자신은 얇은 이불 하나로 마당에서 잠을 잤지요. 어느 날 화연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이 대감의 아내가 아니오. 그저 화연이라 불러주시오.
돌쇠는 놀란 표정으로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여전히 고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나는 그저 화연일 뿐이요.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화연이라 불러주시오. 돌쇠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 마님. 화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듣는 것은 이상하게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산을 덮쳤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들이 휘청거렸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화연과 돌쇠의 작은 웬막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렸지요. 화연 마님, 괜찮으십니까? 돌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연은 문을 열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돌쇠, 이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돌쇠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 들어와 방바닥이 젖고 있었고 벽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은 위험합니다. 부엌으로 가시지요. 그곳이 조금 더 안전할 것입니다. 돌쇠는 화연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작았지만 지붕이 비교적 튼튼했고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엌에 작은 불을 지피고 자신의 이불을 깔아 화연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화연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쇠는 그녀 옆에 앉아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화연 마님, 이불을 더 덮으십시오. 돌쇠는 자신의 웃옷을 벗어 화연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추울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소? 그러지 마시오. 돌쇠는 고집스럽게 웃옷을 화연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화연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돌쇠, 당신도 추위에 떨고 있소. 이러지 말고 같이 이불을 덮읍시다. 화연의 말에 돌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화연 마님, 제가 어찌 감히. 화연은 조용히 이불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소? 돌쇠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화연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 아래로 들어갔지만 최대한 화연과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너무 좁았고 두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과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연은 돌쇠의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고 돌쇠는 화연의 향기에 취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돌쇠,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화연 마님,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돌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화연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돌쇠의 손을 찾았습니다. 돌쇠, 솔직히 말해 주시오. 당신의 마음을. 돌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처음 뵌 그날부터 저는 마님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마님께서 이 대감댁으로 시집 가신 후에도 저는 마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에 들어갔지요. 매일 멀리서 마님을 바라보며 마님의 슬픔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마님께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머슴일 뿐 마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화연은 돌쇠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돌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돌쇠, 나도 당신을. 화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쇠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서툴고 어색한 키스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표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계속되었지만 부엌 안의 두 사람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그들은 마침내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였지요. 그날 밤, 화연과 돌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두 영혼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연은 이 대감과의 결혼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행복을 돌쇠와 함께 느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았을 때 화연은 돌쇠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마님과 머슴이 아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화연은 오랜만에 자신의 자괴함을 생각해냈습니다. 이 대감에게 빼앗긴 그 자괴함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혹시 내가 쫓겨날 때 자괴함도 가지고 나왔는지 아시오?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화연. 대감께서 그 자괴함을 빼앗으셨습니다. 제가 마님을 업고 올 때는 자괴함이 없었습니다. 화연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자괴함은 그녀의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내게는 당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화연, 사실 그 자괴함에는 대감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대감댁에 있을 때 대감께서 늘 화연 마님의 자괴함을 염려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연은 놀란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 자괴함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작은 천 조각밖에 없었는데.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자괴함에 비밀 장치가 있었을까요? 대감께서는 항상 그 문서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화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괴함을 주면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함에는 내 진정한 보물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것이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천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괴함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면 이 대감이 화연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는 이유가 설명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화연과 돌쇠는 마을로 내려가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산을 내려갔지요.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 돌쇠는 갑자기 화연을 숲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기 대감의 수하들이 있습니다. 화연은 놀란 눈으로 마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대감의 수하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연의 모습이 그려진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어요. 화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화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숲을 통해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화연, 대감께서 당신을 찾는 이유가 분명 자괴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었나 봅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괴함은 이미 대감이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대감께서는 자괴함의 비밀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연을 찾아 그 비밀을 알아내려는 것이겠지요.
화연은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자괴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함의 진정한 보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순수할 때 보물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지요. 돌쇠는 화연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괴함에는 분명 비밀 장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대감께 매우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었겠지요.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 순간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급히 일어나 밖을 살폈습니다. 누구십니까? 마당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 길 좀 물어보겠네. 돌쇠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길을 묻는 척하며 돌쇠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화연 부인의 외숙부일세. 화연이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돌쇠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고 노인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연은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숙부님. 노인은 미소 지으며 화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연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내가 널 찾아 헤매던 중이었단다. 화연은 외숙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 기뻤습니다. 외숙부는 자리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화연아, 이 대감이 널 필사적으로 찾고 있다. 그가 자괴함을 찾는 이유를 아느냐?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외숙부님. 저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외숙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괴함에는 이 대감과 그의 동료들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인 연판장이 들어있단다. 만약 그 문서가 조정에 전해진다면 이 대감은 물론 그의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야. 화연과 돌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대감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괴함을 찾는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숙부님, 어찌 그런 문서가 제 자괴함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외숙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연아, 사실 너의 아버지는 그 역모의 증인이었단다. 그는 우연히 이 대감과 그의 동료들이 역모를 꾸미는 현장을 목격했지. 그리고 그 증거로 연판장을 손에 넣었단다. 하지만 이 대감이 이를 알아차리고 너의 아버지를 독살했지. 내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연판장을 자괴함에 숨겨 내게 맡긴 것이란다. 화연은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감은 처음부터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것입니까? 외숙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는 내가 그 자괴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너를 며느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확신하자 이제는 자괴함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그 자괴함을 가지고 집을 나가자 그는 당황했을 것이다. 화연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대감이 그녀를 냉대한 이유, 그녀를 며느리로 들인 이유, 그리고 지금 그녀를 필사적으로 찾는 이유까지. 하지만 외숙부님, 이미 자괴함은 이 대감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숙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연아, 내 어머니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단다. 그녀는 자괴함에 특별한 장치를 만들었지. 그 장치는 오직 너만이 열 수 있단다. 이 대감은 아무리 자괴함을 살펴봐도 연판장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야. 화연은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괴함의 비밀 장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자괴함은 이 대감이 가지고 있는데. 외숙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괴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연판장을 꺼내 조정에 전해야 한다.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외숙부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화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돌쇠입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이자 제 마음을 얻은 분입니다. 외숙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 화연아,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럼 우리 셋이서 이 대감의 집에 들어가자. 나는 이 대감과 예전에 같이 벼슬을 했던 사이니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의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 사이에 자네들은 자개함을 찾아라. 세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집 밖에서는 이 대감의 수하 중 한 명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숙부는 이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랜 벗을 만나러 왔다는 명목으로 이 대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연과 돌쇠는 그가 떠난 후 몰래 이 대감의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대감의 집 주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하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화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화연,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수하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대감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 화연과 돌쇠는 결국 이 대감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랑방에 들어서자 이 대감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화연,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모를 게다. 화연은 당당하게 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입니다. 이 대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외숙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너희가 자개함을 찾으러 왔다는 것을. 화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숙부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외숙부님은.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외숙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화연이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화연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이 대감과 오랜 동맹이란다. 내 아버지가 영모의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 내가 그것을 이 대감에게 알려준 것이지. 화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외숙부마저 그녀를 속였던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외숙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무 정직했다. 그래서 죽은 것이지.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란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이 대감과 손을 잡았지. 이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자개함의 비밀을 풀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화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절대로 당신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입니다. 이 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숨은 물론 이 머슴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다. 돌쇠는 화연 앞으로 나섰습니다. 화연을 해치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목숨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내게 필요한 것은 자개함의 비밀이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연이 어제 만난 외숙부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이 대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화연의 진짜 외숙부다. 이자는 내 쌍둥이 동생이지.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짜 외숙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 어찌 여기에? 진짜 외숙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의 계략을 모두 알고 있다. 내가 나를 감금하고 내 행세를 한 것도. 그리고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자기함의 비밀이다. 이 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진짜 외숙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연의 어머니는 내게도 자기함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내가 몰래 이 대감의 집에 들어와 연판장을 꺼냈지. 그리고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명의 대신들이 서명한 연판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지 않으면. 진짜 외숙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암행어사에게 연판장의 사본을 전달했다. 곧 관군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호위대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감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가짜 외숙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 밖에는 관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대감과 가짜 외숙부를 붙잡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방으로 들어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대감, 그대는 영모죄로 체포되었소. 그대와 그대의 가문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오. 이 대감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관군들이 그를 끌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화연은 진짜 외숙부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습니다. 외숙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진짜 외숙부는 미소를 지으며 화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화연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내 어머니는 죽기 전에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단다. 하지만 그때 이미 내 아버지는 독살당한 후였고 너는 이 대감 댁으로 시집을 갔지. 내가 너를 구하러 왔을 때 내 동생이 나를 감금하고 내 행세를 했던 것이다. 화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숙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암행어사가 다가와 화연에게 말했습니다. 화연 부인 조정에서는 그대의 억울함을 알고 있소. 그대의 신분을 복권시켜드리고 이 대감의 재산 중 일부를 그대에게 돌려드리려 하오. 화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제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암행어사는 놀란 표정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적어도 그대의 억울함에 대한 보상은 받으시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살던 산속 맨막 근처의 작은 땅 한 조각만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행어사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연에게 물었습니다. 화연 부인, 그대는 정말 이 머슴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오? 화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머슴이 아니라 제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행복할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앞날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오. 몇 달 후, 화연과 돌쇠는 북악산 기슭에 새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던 맨막보다는 크고 편안했지만 여전히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은 더 이상 이 대감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돌쇠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가꾸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사냥을 하고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연과 돌쇠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문득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후회하지 않소? 나와 함께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을. 돌쇠는 미소를 지으며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연, 내게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화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어깨에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요. 이제 우리는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일 뿐이에요. 돌쇠는 화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품 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그것을 아직 돌쇠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곧 그들의 가족은 셋이 될 것이었습니다. 북악산의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연의 쪽빛 소매에 스민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별들이 하나둘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연과 돌쇠는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고 사람이 완성한다. 화연과 돌쇠의 이야기는 그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줍니다. 세상의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부, 명예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화연의 쪽빛 소매에 스민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며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입니다. 이것으로 화연과 돌쇠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들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